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저와 같이 2019년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한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를 가지고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9년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깊게 출제된 문제는 이제 5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요 정도였고, 나머지는 거의 기출 문제에서 다 다루었던 이런 문제로 다소 좀 평이하게 출제된 이런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90점 이상이면은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보시고, 또 80점에서 85점 사이는 이제 보통의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2번 문제하고 6번 문제, 두 경우가 이제 정답에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다른 조문 내용을 이제 검토하지 않고 출제한 문제고, 6번의 경우는 이제 국립중앙극장이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이었으면서 정부의 기업이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기관으로 지금 현재 정부 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출제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2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19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이런 평범한 또 평이한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고득점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외울 것은 정확하게 외우고 기억하고, 또 추리할 것은 추리를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번에 2019년 4월 6일 날 시행했던 국가직 9급 시험 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정책 네트워크. 자, 그리고 이제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정책 공동체, 그리고 이슈 공동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고요. 자, 2번에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또 이슈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책 공동체의 이제 행위자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료, 이익 집단, 의회 상임위, 이런 한정적입니다. 행위자들이 한정적이지만 이슈 공동체 행위자들은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라든가 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모두 포함을 하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정적인 폐쇄적인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이슈 네트워크가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나 전문가 집단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자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책 행위자들은 개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 공동체는 행위자들이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한적이고. 자, 그래서 이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 설명이 이제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해클론은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하위 정부 모형을 이제 비판하면서 제시한 사람이 해클러입니다. 해클러. 그래서 이 하위 정부 모형은 이제 철의 삼각이라고 하죠. 철의 삼각 또는 삼자 연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위 정부 모형은 관료 그리고 의회, 상임위 그리고 이익집단이 공생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의 결정의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해서 이 세 집단이 골고루 이렇게 뭉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이제 해클러입니다. 해클러. 그래서 해클러는 이슈 네트워크를 강조하죠. 이슈 네트워크.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이런 하위 정부 모형과 같은 정책 결정의 양태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현대는 이런 이익 집단의 수도 많아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이러한 하위 정부 모형의 이런 정책 결정의 양태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견고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이런 불안정한 관계라는 거죠. 불안정 관계 속에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굉장히 얽혀 있는 이러한 집단 속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음에 4번 하위 정부는 선출직, 의원, 관력, 이익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그래서 관료와 의회 상임위 위원, 그리고 이익 집단 3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 또는 3자 연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클러는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거미줄처럼 엮어진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이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이슈망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슈 네트워크.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이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된다라고 했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그랬고요. 2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2번이 이제 틀렸죠. 이 2번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여기서. 자, 그래서 2번은 총정원의 한도는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2번이 이제 확실히 틀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맞죠. 자, 다음에 4번.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4번이 이 논란이 되는 또 이 정답입니다.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누죠.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청이 있고요. 이제 소속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이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가 5년 범위입니다. 5년 범위. 5년 범위 내에서 2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임기가 2년이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은 근무시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요 4번 문제는 논란이 되죠. 그래서 요 4번의 질문은 현재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소속인지 중앙인지 밝히질 않았으니까 2번의 정답은 2번과 4번 정답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논란이 되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지만 4번도 틀린 답으로,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니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렇죠. 2번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같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 의원 중에 이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소환은 우리나라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을 한 제도이고요. 다음 4번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4번은 이제 틀렸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설치 반대하는 사항, 이것은 조례 제정,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뭐 지방세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같은 이런 사항, 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나카무라 스물로드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카무라와 스몰루드가 제시한 정책 집행자의 유형, 여기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가형,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게 관료적 기업가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정책 집행자의 유형 중에 집행자가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국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이제 여기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제 효율성, 능률성, 주민 만족도, 수익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지문에 나온 거는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자와 협상을 하는 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지시적 위임형이 집행자 간 협상을 한다. 집행자 간의 협상을 하는 특징이 지시적 위임형입니다. 그래서 협상, 여기도 나오죠? 협상 나오고, 또 여기 이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을 하는 거, 여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협상이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수단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의 협상을 하는 거, 그래서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하는 게 협상형이고요. 이 정책 집행자 간의 협상을 하고, 또 집행자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 협상을 하는 거, 이렇게 협상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가 기준도 종종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관료적 기업가형의 평가 기준은 체제 유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정답이 4번이죠.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틀렸죠.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제 틀렸고요. 이 규정이 공무원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라고 했지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2번. 공무원 한 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하는 가치가 공익이라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공공 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렇게 보고 공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다음에 4번.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라고 했는데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죠. 과정설. 그래서 실체설은 공익이 아무래도 이제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실체설은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연법 사상. 그리고 과정설은 사익 간의 충돌에 의해서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산물로 보는 게 과정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은 2번. 2번이 공무원 한 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이게 맞고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공익을 이 가치로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6번이 이제 이 논란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때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철도공사, 소비자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이 된다. 준시장형.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은 이제 위탁집행형 이 준정부기관이 되겠고요. 국립중앙극장이 이 정부기업이었어요. 2018년도까지는.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기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관. 그래서 이 정부기업은 정부의 기업은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 자, 이렇게가 이제 그 정부의 기업이죠. 근데 이제 국립중앙극장이, 국립중앙극장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기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기업에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누죠. 이 공기업은 이제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이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원 2번하고 4번 소비자원과 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 6번은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앨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앨리스 모형. 자, 이 앨리스 모형은 이 앨리스 모형은 이제 1모형, 2모형, 3모형 이렇게 나누죠. 이게 이제 합리 모형, 그리고 이제 조직 모형, 관료 정치 모형.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의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를 했죠. 소련의 선박을 이제 해상에서 봉쇄한 이 정책을 두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앨리스 모형. 그래서 1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1번도 이제 틀렸죠.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국가 전체 이익과 또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국가 전체 이익 그리고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모형 합리 모형에서는 SOP 정책 결정을 할 때 SOP라든가 프로그램 목록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 3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모형이죠. 개인의 모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협상과 타협, 연합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죠. 3모형은. 자, 그래서 2번도 이제 틀렸고요. 3번 관료정치 모형. 관료정치 모형이 이제 개인 모형입니다. 개인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고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맞죠? 근데 개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공유도가 제일 낮고 또 이 공유도가 낮고 목표는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외교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앨리스는 의사결정 본질에서 이렇게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이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의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한 이런 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또 예측하기 위한 이런 분석틀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런 합리 모형 또 조직 과정 모형에 관료 정치 모형을 새롭게 추가해서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직 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지문에 이제 파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틀렸죠. 이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원칙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원칙을 허용을 하고 예외는 금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이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더 많죠. 네거티브 규제가.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고요. 니은 환경 규제, 산업 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규제는 환경 규제, 또 산업 규제가 제일 많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 규제라든가 또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공해 규제 그리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티거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로서 직접 규제, 또 자율 규제 중간에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규제가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회에서 또는 뭐 어떤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런 규제가 있겠고요. 공동 규제. 리얼 수당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 규제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이 수당 규제에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억만 틀리고 니은, 티귿, 리을 전부 다 맞네요. 그러니까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업무평가 시행 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맞죠. 매년 수립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 관련 이 기관의 실책, 또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에 대해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래서 특정평가는 이제 국무총리가 실시를 하죠. 또 3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요. 다음에 4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이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정부업무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이제 2명, 위원장이 이제 2명이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위원이 15인 이내로 그래서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이 되고요. 다음에 10번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 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맞아요. 그래서 1공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 읍면, 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틀렸죠. 이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 이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 지방 정부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원 선거가 1991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그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 연도가 이제 1995년인데 이 시기가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도 틀렸고요. 4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틀렸죠?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 후보자의 이 정당 표방 또 이 후보자의 추천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의 정당 표방이라든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행정학 9급 문제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